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2021년 해상법 중요 판례 소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내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한 7개 정도 판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하급심 판례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선박금융을 제공한 은행이 항비 지급 의무가 있는가 하는 부산 고등법원의 이 판결입니다. 선박 X가 이제 정박 기간 중에 이제 항만 시설 사용료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선박 X의 형식상 소유자는 특수법인으로 외국 회사였는데 한진해운이 BBCHP 국치부 선체 용선 계약을 통해서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한진해운이 그 국치부 선체 용선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배가 선박 소유자에게 반선된 그 상태에서 이제 항만시설 사용료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갔고 원고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이제 한진해운에게 이제 신청할지는 못했고 또 SPC라는 것은 실체가 거의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다가 그 청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이제 그 항만시설 사용료의 그 부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그 선체 용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배 관리한다고 보게 된다면은 소유자가 항만 사용료 납부 의무자인데 법인격 부인이 되어서 은행이 곧 그 이제 선박 소유자 SPC가 되면은 이제 항만 사용료 부과의 그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고인 항만공사는 이제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법인기 부인론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곧 SPC다, 즉 선박 소유자이다 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법원은 BBCHP라는 제도가 이제 국내에서 관행상 공공연히 받아들여져 있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불허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이제 그 항만 사용료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안전운임에는 환적화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 2에서 8까지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의 안전운임을 부과할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제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고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안전운임위원회가 이제 안전운임 고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환적 화물을 포함시켜서 이제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사들은 환적 화물은 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과 환적 화물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환적 화물을 고시의 형태로 추가하는 것은 위임 입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좀 위임된 사항은 그 이제 안전운임 부과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즉 공표 운임을 공표하는 것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은 다른데 고시에서 환적 화물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제 그 위임된 사항을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소 소송에서 그 이제 전기 선사들에게 이제 손을 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출입 화물과 이제 환적 화물은 다릅니다. 수출입 화물은 외국을 나가는 거지만 환적 화물은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다른 데에 그런 실리는 화물이기 때문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과 환적 화물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결은 외국 선박을 이용한 난파물 제거 또는 매각 행위가 영해법 위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해사인데 이 선박 자체의 국적은 이제 팔라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맹골 수도 내에서 해저 조사를 해서 이제 난파물을 건져 갖고 이걸 매각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해법 에 위반된다 해서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법에서도 이제 무해 통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은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에 마음대로 달릴 수는 없지만 무해하다면은 통항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해 통항이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면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 승인을 받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데 그 각각의 각 호에 조사 및 청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신고는 다 했다. 그러니까 영해법에서 말하는 그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선박 입출항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과 영해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영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배가 이제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조사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지 않다면 영해법에 의해서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해에서는 모든 선박이 항해의 자유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엔 해양법이 만들어지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연안국이 관할 권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내에서는 완전한 연안국의 그 배타적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무해로 그 연안국을 통항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해 통항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영해 내에서 어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조사 청량을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데 다만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업 관리단 이제 공무원의 주요 업무 요건을 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해 용선 계약에서 이제 지연 손해와 관련된 판결인데 상당히 재밌는 판결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화주는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소유자가 이제 그 피고가 되었는데 화주하고 이제 선박 소유자하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석탄 운송에 대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연속 CVC라 그러나요? 연속 항해 용선 계약이 이제 체결됐는데 통상 10일 만에 항해가 완성이 됐는데 이번 항차는 기관 고장이 나가지고 100일 만에 이제 양육항해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가 이제 유연탄이 이제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또 구입하기도 하고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 발전소에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이제 선박 소유자에게 인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박 소유자는 이것은 상법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법 상법 제137조 제1항의 정액배상주의에 해당되어서 책임이 상당히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137조에 의하면은 그 이제 지연 손해의 경우에는 도착할 날의 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인데 도착할 날과 이제 도착한 날의 가격 차이는 없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있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손해는 특별 손해인데 자기는 예견 가능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정액배상주의 137조는 임의규정이라고 봤고요. 그 계약서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적정 선박 미확보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약정에 이 원고의 모든 손해를 선박 소유자가 배상해 준다든지 그 선박 고장의 경우에 뭐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걸 보고 이건 이제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합의가 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137조는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해자인 채무자의 그런 예견 가능 상태 하에서 발생한 손해여야 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피고는 석탄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여서 유연탄이 늦게 공급이 되면 여러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상법 제130조의 정액배상주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문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전부 멸실인 경우에 적용하는 그 규정과 이제 같은 데다가 이걸 이제 집어 넣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인도한 날보다 인도할 날의 가격이 이제 내려간 경우에만 지연 손해 청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항해 중 선박이 침몰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제 기관 고장으로 선박 자체가 장기간 지연돼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대체선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에 따르면은 계산이 전혀 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지연 손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서 실제적인 지연 손해를 배상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7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뭐 전문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뭐 특별 손해와 관련해서는 예견 가능해서 그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다는 그 판결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망성 결여의 의미 이제 부산 고등법원에 나온 판결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폴라리스 관련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가 이제 싱가포르를 출항해서 이제 뭐 항해하다가 뭐 이렇게 침몰한 사고가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출항하기 전에 그 격벽 벌크헤드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뭐 굴곡이 있고 그다음에 녹이스럽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선박 소유자가 이런 이제 해양 수산부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월호 사고 난 다음에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이 추가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선박의 가망성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주가 행격벽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기소가 돼야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기서 가망성 결함을 발견할 때 중에 결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험결, 부족
의미하는 험결의 의미인가, 아니면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이제 결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험결이 되면은 위반이 쉽게 인정돼서 선박 소유자의 의무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법원은 이제 가망성의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려 두고 가망성 결함이라는 것은 뭐 선박의 선체나 기관에 뭐 부족함이 있어서 방치할 경우에 해양 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리 보완이 필요한 그 사항이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험결인가 결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74조 3항을 봤는데, 신고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이제 항해 계속 사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면은 출항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출항 정지까지 명할 필요가 없는 가망성 결함까지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아서 그중에 어떠한 것은 출항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출항 정지 명령이 필요 없는 정도까지 넓은 범위로 봐야 된다. 즉 험결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1항을 가망성 결여로 본다면은 충돌 침몰한 때만 이게 이제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불합리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횡격벽의 변형이 확인 가망성 결함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74조 2항에서 해양선부 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파견될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너무 많은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험결과 이제 결여 중간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과징금 부과는 이제 해운법 제29조에 의하면은 이제 정기선사는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데 화주와 협의하고 이제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신고 중에서 1년에 매해 하는 19번은 이제 좋은데 122번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122번 신고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적용하는 사항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120차례 그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19조에 와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운법 29조는 1963년에 이미 그 해상운송법에 이런 해운법 29조와 유사한 그런 이제 경쟁법의 조문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운송인은 화주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든지, 화주가 운송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어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쟁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1963년에 있었고 29조 같은 경우도 1978년에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정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이제 규범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그보다 2년 뒤인 1980년에
생겼는데 모든 산업을 이제 아우르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해운법 29조도 58조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해운법은 아주 독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연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정당 행위인가 뭔가를 볼 때도 해운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말씀드린 122번 신고 대상이다는 그 자체도 해양수산부는 그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막 해운법 29조는 공정거래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정도로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공정거래법은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선사들이 이제 운임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해양수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년, 15년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수리된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하는 이제 강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사 그 해운법의 내용을 지키지 못해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른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공동행위가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효용을 높이게 됐다면은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문들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그 행정법원에 가서 또 다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 7 케이스를 이제 봤습니다. 그 2021년은 뭐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그 좀 몇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고 특히 그 137조 정액배상주의와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판례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선박금융과 관련해서 BBC, HP의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제 해양수산부 사이에서 있었던 동남아 전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두 법의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이제 자주 만나서 이것을 법률로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그 이제 운용을 해서 우리 수범자인 전기선사들이 이제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